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저녁 전격 회동했습니다. 내각 인선과 공동정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모습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또 한 번의 결별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봉합은 했군요. 네, 다행히 봉합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저께뿐만이 아니라 사실 며칠 전에도 이태규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네.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좀 보내면서 사퇴를 하는 모양새를 좀 취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수위 내에서 국민의당 분들과 국민의힘 인사들 간의 갈등, 긴장 이런 국면들이 사실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좀 터져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다행히 또 저녁에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앞으로 공동정부에 대한 이 당사자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은 봉합됐다. 외부에서 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일단은 봉합된 거는 맞죠. 네. 저녁 회동도 했고 오늘 이제 오전 회의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사실 적은 표차로 당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정부 약속이 그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운영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양측에서도 계속 부담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인선 내각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윤 단성인과의 친소 관계 좀 중심이다. 아니면 이전 정부와의 인사 중심이다. 이런 편향된 내용이 있다라는 불만도 제기되는 게 이제 일각에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양현 측 인사가 포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공동정부란 말이 좀 무색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현재는 봉합이 됐으나 이후에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다시 또 도출이 될 수 있을지는 저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 임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공동정부 정신 훼손할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뉘앙스나 아니면 합당을 앞두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과연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수위 내에서 있었던 긴장 갈등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여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인수위 내에서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초기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 사람들이 포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저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 간의 회동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5년간의 임기 동안에 얼만큼 또 안철수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특히 이제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역량을 10분 활용하겠다, 10분 우리 같이 가겠다라는 당선인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그 공동정부의 정신이 훼손될 여지가 있었으나 그것이 어저께 아마 잘 이 담판이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 5년간의 안철수 대표의 역할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 이것이 아마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는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실무적으로 진척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합당 선언만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 국민의당 간의 합당의 실무적 절차들은 대단히 많이 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예민한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국민의당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이제 차고 넘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굵직굵직한 공천관리위원회 단위에서 국민의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과 국민의당의 인사들이 적절히 합의를 해서 저희 주요 이 지역구에 공천을 하는 일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천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저희는 이미 합의가 어느 정도 끝났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발의를 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지금 한 상황에 있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내용을 좀 훑어보기는 했는데 예. 주요하게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예 기간을 좀 3개월 정도 예, 하겠다라는 예. 얘기도 나온 것 같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일정 자체가 4월 달 안에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 네, 부분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가게 돼 있는데 네. 일정도 좀 조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강행이 과연 현재 맞느냐라는 내부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내부 분위기를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강행에 대한 이렇게 내부 분위기 문제는 사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당론을 채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지명까지 있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양 당 간에 좀 갈등이 좀 심화된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안 제출한 다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도 다 포함해서 전반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같이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내용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인권 보호 수사 준칙 부분들과 같은 어떤 누락된 부분들을 계속 다시 올리는 버전 그리고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율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과정 같은 것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거지 그것으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수사권 분리 완전 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그 기간 안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같이 기구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아니 가장 좋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냅두면 되는 것인데 굳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3개월 만에 만든다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얘기했던 뭐 소위 말하는 KFBI라든지 하는 내용들은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경찰에게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든 뭐 기소권이나 이런 것들 다 몰아서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일부 예를 들면 치안 담당은 경찰에게, 뭐 수사 담당은 FBI에게, 기소 담당은 검찰에게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맞물릴 수 있도록 분립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런 논의들도 최소한의 청사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검찰의 수사권만 무조건 뺏어야 되겠다라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권이 장기적으로는 경찰에게 넘어가야 된다. 다른 기관들에게 배분돼야 된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2019년에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네.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 동의는 있었지만은 그 동의가 있는 것과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 실무에서는 이미 90% 정도가 기소권 수사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은 수사권까지도 반드시 박탈해야 된다. 라는 어떤 집념을 통해서 이렇게 180석을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괜찮느냐 하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한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검찰에서 했던 수사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월성원전 그 경제성 조장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 어떤 후원금 횡령 사건,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관련된 이스타항공 사건, 정말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검찰들이 수사를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용납할 수 없다. 무조건 수사권은 검찰에서 있어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중수청이라든지 KFB라든지 어떠한 대안도 마련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만 뺏어놓는다라고 하는 입법이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네.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큰 틀은 공감하지만 즉 3개월이라는 기간에 과연 그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왜 지금이냐라는 이야기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3개월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는데 민주당이 이전에 이제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국민분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오셨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대선을 치르면서 실제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미온적으로 미뤄져 왔던 그 개혁 과제를 앞으로 이제 약속한 바에 의해서 이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아까 3개월 논의 역시도 그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그냥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하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조정하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네. 같이 믿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관련돼서 다시 계속 질문을 드리면 뭐 국민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개월이라는 것이 꼭 그것이 끝이 아니다.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즉 협의의 과정은 계속 필요하다. 그럼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동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사실은 지금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힘자랑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180석이라는 굉장히 큰 의석수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버리고 추경 같은 경우에도 10조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반나절 만에 추경을 통과시켜버리고 사실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봐오셨거든요. 말하자면 의석수를 가지고 힘자랑을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내지는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해서 더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내는 메시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또 이 밀어붙인다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주당이 그전에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결국 여론의 벽에 부딪혀서 그다음에 국제사회 비판에 부딪혀서 때로는 청와대의 비판에 부딪혀서 결국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메시지를 오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차근차근 가야 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가 청와대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2달, 3달 이거 너무 시간적으로 급박해서 안 된다. 천천히 가라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처음부터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여기 또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정의당이 함께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4월 처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은 뭐 몇몇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 법안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법이나 정의당에서 계속 밀려고 하고 있었던 법안들. 그래서 그걸 이게 사실은 어떤 등치해서 교환한다의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가 요구했거나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던 법안들을 같이 놓고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던 법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사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필요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힘있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개혁 법안을 이번에 지금 이행하는 것이 급하게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 법안의 논의는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 되어 오던 것이었고 그 기간이 계속 길게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급하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건 절차상의 급박성이 보일 뿐인 거지 내용 논의에 대한 내부 검토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문제가 꼭 지금 현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냐를 한 번 더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 안에서도 방금 같은 좀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당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도 있으신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저희가 그런 당론 채택을 하는 과정 안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슈와 그런 내용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그 안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 논의를 계속 이어져 나갔을 때 정말 이 개혁 법안이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저희 안에서도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목소리가 좀 하나로 모여진 부분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청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은 거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아니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포할 수도 없는 모양새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거부권을 행사해도 부담스럽고 공표를 해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 가장 비겁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게 지금 말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이 180도 민주당이 역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호흡이 잘 안 맞는다, 갈등 국면이 있다라고 비춰져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에는 그렇다고 해서 공표를 해버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여기와 전혀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나기 때문에 뭘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이 국면을 그냥 피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인사권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또 본인이 마지막까지 남은 임기 동안 필요한 권한들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 임기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신의 임기 동안 일어나는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본인이 짊어지고 갈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청와대가 더 매듭을 쥐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를 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만약 통과가 된다면. 네. 예. 근데 이제 워딩 그대로 바로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워딩을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면담 신청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자체를 이제 수락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그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좀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부담스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어떤 의견들을 지금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실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양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되게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얻는다라는 것이 실제 타당한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뭐 국회 시간이지만 또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검찰에서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뭐 검찰총장의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이 19일에는 평검사회의가,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립니다. 1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평검사회의.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평검사회의가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겠습니까?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역시도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자신의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많은 부정검사들이 사퇴를 시사를 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검사회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검수완박이 통과됐을 때 검찰이 가지는 기능들이 굉장히 무력해진다. 우리가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소만 한다, 서류적인 작업이 아니거든요. 기소 안에는 수사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가 어느 정도로 잘 진척되는지를 검찰이 알아야 되고,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사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좀 서로 간의 견제나 통제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지고 검찰의 힘빼기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기능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다 바꿔야 됩니다. 검찰의 존립 근거도 흔들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 평검사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겁니다. 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국민들께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평검사회의를 어떻게 봅니까? 네, 우선은 평검사 회의, 아마 저 개인적 의견도 같이 포함될 텐데요. 이제 회의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상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부정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수사권 중에서도 일부가 남아있던 상태였고, 그 수사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게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과정 안에서도 당연히 논란과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의 변경,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안에서 좀 더 검찰도 내부적으로는 건강한 논의가 되길 좀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는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좀 더 강압 수사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좀 검찰 내부에서도 좀 해보시고 그런 지점에서 권한의 집중보다는 조금 더 분산하는 것이 감시와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도 국민의 시선과 함께 감안해서 발전적 토론을 좀 내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내각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분의 후보자가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후보자가 될 텐데 먼저 정호영 후보자에 관련돼서 자녀 논란이 조금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에 이번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딸, 아들 의대 편입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청문회가 아직 시작한 것도 엄격이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힘이나 인수위에서는 이제 검증 통과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주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자녀 문제가 이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를 되게 상기시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만큼만 검증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여론도 그런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힘 내부 안에서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님 지명자가 이제 스스로 물러난 게 맞다 이런 언론 보도도 적어도 접한 부분도 있고요. 인사 검증 과정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상대적 박탈감을 혹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런 의문점이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윤 당선인도 이런 부분에서 임명을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관련해서 대입 관련된 부분 또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얼마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함께 겹쳐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 거치가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거치가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직 사실관계가 다 파악되지는 않은 거지만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두 자녀의 성적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납득이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했던 경북대 병원에 또 경북대 의대를 지원을 하게 된 상황이고 또 공교롭게도 두 자녀 모두 경북대 의대 편입을 한 것이고 또 한 분은 특혜 전형, 그러니까 좀 특별 전형을 통해서 좀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사실 이제 우연히 겹치면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의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런 위선들을 비판하면서 사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던 만큼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이런 이슈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의혹이지만은 이 의혹이 실체로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건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 민주당에서는 가장 고민되는 후보자겠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켜봤을 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전에 이제 논란이 돼왔던 것들이 우선 꺼내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주로 이제 무혐의 판정이 나긴 했지만 국민들 시선에선 좀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던 뭐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현재 윤 당선인과의 관계가 워낙 깊은 관계라고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떤 유착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저희 안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공화국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민주당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검찰 내부의 요직으로 갔다 그러면 저런 비판들이 뭐 수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 검찰에 한 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을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거 나아가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손을 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들을 막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해놓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그 후보자를 지명을 한 것이라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행정을 잘 봐라. 검찰은 독립적으로 지켜놓겠다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윤석열 당선이랑 가깝다. 검사 출신이다. 검찰공화국.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 대단히 심하다. 이런 비판을 하나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동훈 그 후보자에 대한 이 의혹 제기 중에 이제 검언유착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검언유착 사건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혐의가 난 상황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검언유착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문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 주신 어떤 검언유착이라든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검언유착은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알 것 같고 특검 어떻게 보면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특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꼭 검찰공화국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래서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출신으로 세우려고 했던 노력들도 이전에 있어 왔던 것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냥 그 상황 자체에서 그 각 기구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출신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등호가 가 있는 방향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측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네,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특검 발의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야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의석수가 적다. 힘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상설특검법은 원래 국회의 영역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 영역이고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조금 예외적인 제도를 둬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내지는 여당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상설특검법의 제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주도권은 국회에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180석의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특검을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역할들을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법무부 장관의 너무 역할이 과도해지는 것이 아니냐, 뭐 너무 상설특검법을 뭐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180석입니다. 그렇게 결코 약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하실 수 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련해서 전략지로 뽑았는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차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성현일 대표는 100% 경선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저희 이제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후보군의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인물군 그리고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계속 찾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도 그분들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인물로서 이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건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의사 그것이 전 대표님의 의사는 아닐 것이다라 이런 생각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곳을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더 경쟁력 있고 지금 현재의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오세훈 시장님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게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찾아내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모색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독 공천이 됐는데 윤심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김진태 전 의원이 황상무 앵커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1등인데 왜 컷오프를 시키냐. 다만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했던 5.18과 관련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발언을 통해서 전국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또 그 이의라고 하는 것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을 넘지 않았던, 그러니까 5.18 관련돼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은 완벽하게 선을 넘는 건 아니었다라는 이제 해명들도 좀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어떤 뭐 재심이 될 수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김진태 전 의원이 이제 1등을 여론조사에서 했던 만큼 그 어떤 판단이 다시 한번 좀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